성경 말씀 아모스 5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왔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인간의 삶과 말과 모든 지식과 행함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심판받게 해주시고 검증되게 해주시고 정말 살고 잘 말했는지 또 잘 행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옳게 해석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특별히 이 역사적인 시기에 올바른 말씀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은 21대 대선의 의미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괜찮습니까? 오늘은 대통령 선거를 이틀 앞두고 정치 설교, 가장 하기 힘든 정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통령 선거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틀 전에 맞이한 주일이고 지난해 12월 3일에 계엄과 탄핵으로 빈 대통령 자리를 채우기 이틀 전입니다. 화요일 투표하고 저녁에 개표를 시작해서 다음날 새벽쯤 당선자가 가려지면 그 자리를 바로 채우면서 임기가 시작되는 그런 대통령 선거입니다. 본래 현대적 의미에서의 대통령 선거는 미국에서 처음 생겼다고 합니다. 그 전에 각 나라의 지도자는 왕이었습니다. 임금, 전쟁을 이기고 승리한 지도자가 왕이 되었고 그를 따르고 함께 싸우던 부하들은 귀족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유일한 정권 교체의 방법이었습니다. 아버지 왕에게서 아들 왕에게로 이어지고 만약 아버지에게 여러 명의 아들이 있어서 어떤 왕에 올라오는 자기의 형제를 반대하는 다른 형제들이 있을 때 이제 형제들 간에 전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이래서 이긴 형제가 왕이 되는 것이 군주제 시대의 왕, 정권 교체의 방법이었습니다. 만일 다른 집안에서 왕이 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를 좋은 말로 역성혁명이라고 합니다. 나쁜 말로는 반역, 반란이 되는 것입니다. 성을 바꾸는 왕조를 즉 왕조를 바꾸는 혁명이라고 미화를 하거나 혹은 반역이라고 최고로 엄한 죄를 부여합니다. 지금 이 나라의 내란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국가 반역죄를 다루는 것입니다. 왕조, 즉 군주제가 우리 인류에게는 더욱 익숙한 것이 우리 역사의 경험입니다. 물론 이 군주제 가운데서도 일부 나라에서는 귀족들이 왕을 뽑는 귀족 선거제도가 있었다고도 하고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일종의 가상의 제국은 선제후, 제후 중에서 황제를 선출하는 그런 유력한 제후, 이 선제후가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뽑는 일도 있었습니다.
최초의 대통령 선거를 했다는 미국도 선거인단을 통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직접 선거, 이것과는 상황이 다릅니다. 각 나라의 역사나 문화, 그동안의 정치 과정, 이것을 통해서 새로운 왕이 선출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현대적 의미에서는 민주주의가 시행되면서 전쟁이 아닌 투표라고 하는 것으로 최고 권력자를 뽑는 것이다 보니 보다 나은 제도인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번에 선거, 투표에 의한 대통령이 누가 될 것인가? 우리 시대 역사에 이 대통령 선거의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을 잠깐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쿠데타, 반역이라고 한 것은 무력을 쥔 사람의 권력 획득 시도입니다. 어느 나라 반역도 상식이 군인이 하는 것이 반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에 반역 쿠데타는 이미 권력을 쥐고 있는 대통령이 하는 그런 특이한 쿠데타였습니다. 최고 권력자가 그가 했습니다. 그가 군인을 동원했는데 그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 최고 지도자는, 대통령은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지만 군인들이 그것을 실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의 말을 군인이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행정 권력은 쥐었지만 무력은 쥐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한 쿠데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정치적, 법적 절차를 거쳐서 지금 이제 대통령이 나오기 이틀 전을 맞고 있습니다. 군인이 아닌 사법 권력만을 가졌던 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되어서 행정권만을 통해서는 쿠데타가 어려운 것이다 라고 하는 역사의 현실을 한번 우리 앞에 보여주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한 걸음 더 나간 것 같습니다. 이전 7, 80년대에는 군인들이 대통령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민간인도 이런 검사 출신, 권력자 출신들은 대통령으로 되게 쿠데타가 하기는 어려운 이런 세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한 걸음 진전된 역사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근본적인 정치적이고 역사적인 과제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려에서 조선으로 이어지는 천년 통일 민족의 역사입니다. 그러다가 천년 만에 우리 한민족, 우리 조선민족, 우리 코리아 민족이 갈라진 것이 80년 전인 8.15 해방, 즉 분단의 아픈 역사입니다. 이 하나의 민족이었던 것이 분단이 되면서 조선과 대한민국으로, 북쪽의 조선과 남쪽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각각의 정부가 수립이 되었습니다. 크게 본다면 조선과 대한민국을 통일해 통일 민족 국가를 회복하는 것이 민족의 역사적인 정통성일 것입니다. 북에 있는 조선은 자신들이 나라를 세울 때 남쪽에서 대표를 간접적으로 뽑아서 전체 한반도, 조선반도에서 대표를 통해서 나라를 세웠다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한민국에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은 유엔에서 결의하고 선거 감시단이 와서 투표를 했지만 남쪽 지역에서만 투표를 했고, 그것도 남쪽의 남쪽, 제주도는 투표도 하지 못한 채 정부가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북에 있는 정권에서는
이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을 또한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서로 두 개의 정권이 타 정권을 인정하지 않는 불행한 분단의 시대, 그것이 80년이 된 오늘날의 역사입니다. 이 시대는 그래서 누구도 동의하는 분단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분단 시대의 남쪽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이 남쪽 나라의 최고 권력자를 뽑기 위한 대통령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두고도 두 가지 설이 대립되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뿌리는 1919년 3.1운동 이후 4월 11일에 상해에 세워진 임시정부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출발이다, 건국이다 라고 보는 사람과 아예 해방 후인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일이다 라고 주장하는 극우파가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대한민국은 한반도 남쪽에서 유엔의 감시와 승인 아래 진행된 선거에서 출발한 나라인 것입니다. 분단 시대의 하위 개념으로 대한민국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분단 이후 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과제는 친일파와 독재 비호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친일파 척결은 45년도 이후 50년대 그리고 60년대까지 이어지는 주요 과제였고, 독재를 척결하는 것은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어지는 주된 시대의 과제였습니다. 그것이 90년대부터는 보수와 진보라고 하는 것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김영삼 세력이 부산을 기반으로 한 김영삼 민주화운동화 세력이 독재 진영으로 투항을 하면서 구조를 보수 진보 구조라고 하는 것으로 구도를 바꿔 버렸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가상의 구도였습니다. 사실은 진보는 없었습니다. 가상의 진보만 있었을 것이고 개념의 진보, 말의 진보만 있었을 뿐입니다. 김대중 세력도 민주화 세력이기는 하지만 진보 세력은 아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진보 흉내를 낼 수는 있지만 진보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문제, 계급 문제, 그리고 반제국주의에 대한 투쟁 문제, 이런 것들은 이 당에는, 이 정치 세력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90년대에 3당 합당을 하면서 대중의 눈을 속이기 위해 보수와 진보로 가상의 구도를 만들어서 국민을 30년, 40년 동안 세뇌시킨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진보인 민주노동당, 정의당 등이 2000년도에 나오기 시작하자 진짜 보수와 진보의 구도가 있는 것처럼 그럴싸하게 사람들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에서 진짜 진보 세력은 국가보안법으로 묶여있고 정치활동은 아예 시작도 되지 않은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어쨌든 보수 진보 구도가 되면서 보수 속에는 친일파와 독재 부역 세력이 본질적으로 녹아 있게 되었고, 이 보수 세력의 중심 세력이 되었습니다. 즉 친일 기득권 세력과 독재 기득권 세력의 총체가 바로 이 보수 세력이라고 하는 말, 그 지붕 아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진보는 민주당 같은 진보와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양다리 걸치는 그런 의미의 세력으로 되었고, 껍데기 진보라고 볼 수 있는 정의당, 현재의 민주노동당과 진짜 진보는 거의 없는 이런 상황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대통령 선거의 후보 4명이 이런 역사의 구도를 반영해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아예 자신을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노선을 고백을 했습니다. 김문수는 젊을 때 한때 진보운동을 했다가
권력을 향해 자신을 버리고 보수, 즉 친일 독재 세력에게 투항해서 지금 대통령 후보가 되었습니다. 껍데기 진보인 권영국은 옛 민주노동당의 간판을 살리고 참신하게 말하면서 인기를 끌고는 있지만 이 나라 정치와 역사의 본질 문제, 우리 역사, 반만년 우리 역사의 본질 문제인 이 분단 문제, 민족이 하나의 민족이 이 두 개로 나뉘어 있다고 하는 이 분단 문제는 입에 올리지조차 않고 있습니다. 보수 친일 기득권의 세대 교체를 노리면서 이준석은 나와서 지내다가 이번에는 성문제 발언으로 자신이 얼마나 날라리 보수임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진짜 진보 세력은 분단 체제와 비극적인 전쟁 이후 세력이 완전히 거세된 상태에서 절치부심하며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분단 독재, 기득권 보수 세력이 정권을 가지고 있는 동안 반독재 민주화운동, 반제 평화운동,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 싸우며 자신의 세력을 조금씩 키워왔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대중들에게 3% 이상의 지지를 받지를 못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국가보안법이라고 하는 이런 법 때문에 여전히 세력을 키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독재 민주화 시절에는 대중을 이끌면서 민주노총, 전농, 빈민, 여성, 청년, 환경, 종교 이들이 세력을 이루면서 사회적인 영향력을 키워왔고 정치적인 힘을 키워왔습니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전히 국가보안법 등으로 사실상 불법화되어 있습니다. 세력이 그나마 커질 무렵인 10여 년 전에 한 15%까지 대중의 지지가 올라가자 내란죄, 내란 선동죄 이런 제목으로 국회의원이 탄압받고 구속이 되고 그리고 정당은 해산되는 그런 일까지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진보 세력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펼 수 있는 전략은 연합 전략, 될 사람을 밀어주는 것, 그리고 민주화 통일을 평화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보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것이 전략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의 질서와 구도가 이제 바뀌고 있습니다. 2차 대전 이후에 냉전 종식 이후에는 미국의 초대국의 유일 패권 시대가 펼쳐졌는데 이제는 초대국의 유일 패권이 약화가 되고 이제 강대국들의 다국화 시대 그리고 중간 여러 나라들의 약진이 이루어지는 이런 시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유일 패권 제국인 미국의 영향력이 줄어들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 인도, 유럽, 미국 등의 강대국가, 아시아, 한반도, 동북아, 아프리카, 남미 등의 중위권 국가들이 새로운 질서를 찾으며 자기 발전을 위해서 이합집산하고 있는 다극화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되고 있고 지금 강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국화 시대의 과정에 냉전 유일 패권의 직접 영향권에 있는 한반도의 구조가 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진보 세력에게, 양심 세력에게, 개혁 세력에게 역사의 기회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회의 문을 보여주는 것이 이번 대통령 선거입니다. 이번 대선은 이처럼 역사적이고 정치적이며 민족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경 이야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히스기야 왕과 이사야 선지자 콤비는 아수르라고 하는
고대 세계의 제국을 물리치면서 이들이 패권을 유일하게 쥐고 있던 시대에 섬처럼 살아남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은 주전 722년부터 586년까지 136년 동안 자신의 나라와 다윗의 왕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시대에 개혁의 시대와 반동의 시대를 춤추듯 국내 정치의 변화에 따라 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에 므낫세의 반동 통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임금인 요시아는 새로운 개혁 운동을 추구하며 국부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전쟁에 나섰다가 그만 실패하고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나라가 망하는데 한 50여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춤추듯 이어진 바로 이와 같은 시간. 과연 이번 대통령 선거를 한국의 정치사와 우리 코리아 민족의 민족사에 어떤 의미로 되새겨지는 대통령 선거가 될 것이겠습니까? 과연 끈질긴 친일 독재의 후예들인 기득권 보수 세력을 뚫고 민주와 평화와 민족 세력이 승리를 거두어 번영의 새로운 시대, 다극화의 새로운 시대의 물길에 민족 번영의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곳에 넘실대는 하나님 나라의 그 모습을 보일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한민족, 조선민족, 코리아 민족 속에 들어오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는 어떻게 올바로 선교해야 될 것인가? 이런 과제에 한국 교회가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대의 고민과 시대의 기도 속에서 이번 대통령 선거를 맞고 선택하여 투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지금 현 시대적 의미, 민족사적 의미, 나아가 신학적 의미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너무도 많고 너무도 중차대하지만 우리의 발걸음은 미약하기 그지없고 표 하나에 불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4,500만의 우리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 하나님 앞에서의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용하셔서 새로운 역사의 문을 우리 앞에 여실 줄로 믿습니다. 새롭게 펼쳐지는 역사의 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